스고이. 자, 어디냐면 자, 78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자, 여기서 저번 시간 말미에 했던 게 이번에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관련해서 우선 살짝 얘기할게. 바로 인터널 에너지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뭘까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이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 전체의 에너지. 요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보통 이제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K 그다음 P 얘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고요. 그 다음 위치 에너지 구성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부 에너지. 그 내부 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열. 열 에너지.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변환될 수도 있는 건데 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말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 바로 화학 에너지요. 알갱이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화학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화학 에너지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전기. 바로 핵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기 에너지 그런 거 전부 다 화학적 에너지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핵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거의 다 표현이 된 건데. 그런데 즉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서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내부 에너지의 대부분은 핵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끼리 화학 반응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연소 반응이 되거나 아니면 뭐 라디칼 반응이 되거나 등등 해서 뭐 흡열 반응이가 발열 반응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들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요. 아시겠죠? 이때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 이걸 바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화학에서는 뭐로 배웠던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되는 건가요? 내부 에너지는 이게 내부 에너지라고요. 내부 에너지 구성 요소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화학 시간에 무슨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저 역학적 에너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자관. 정답. 바로 분자관입니다. 요거의
조이한 에너지가 그게 바로 뭐 입자 사이 미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등등등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원자.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핵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원자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핵 에너지는 핵 안의 상호작용이고 얘는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얘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랑 혹은 분자 이상의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더한 게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역학적 아니 그게 바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재밌게도 1. 각 영역은 크기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영역은 크기상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기 핵 에너지 있죠. 이게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완전 커요. 얼마나 크게요? 완전 커요. 좋습니다. 10만 뉴턴. 어느 정도냐면요. 얘는 대략 어디까지 대략? 요 정도. 요거 이상이에요. 1억 kJ/몰이 넘어요. 알겠죠? 1억이 넘어.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소 1억이고요. 보통 1억 메가줄/몰 정도 돼요. 무슨 말 알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저기에 있는 화학 에너지는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화학 에너지는 크기가 대략 10의 3승 kJ/몰이에요. 아주 커봐야 아시겠죠? 아주 커봐야 10의 3승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분자간 상호작용인 역학적 에너지는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스케일? 10. 바로 10의 1승 kJ/몰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핵분열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나 분자간 인력이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핵분열을 해도 핵분열을 하는 그 원자가 들어있는 그 핵이 있는 원자가 있을 거고 원자가 포함된 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자나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핵 반응이 되기 전에 그 앞서 그 물질의 화학 반응이나 아니면 뭐 분자간 인력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고려해봐야 여기에 표도 안 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등등등 이런 연구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뭐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뭐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 핵 에너지를 연구한다, 다른 건 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화학 에너지를 연구한다, 이거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묘하게도 저런 걸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기는 하지만 각 영역이 크기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는 매우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를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됐고 2. 그렇다면 이때 이상 기체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 기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변화는 화학적 변화, 핵 변화 모두를 뜻하는 거겠죠. 이상기체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속 있는 거예요. 물질의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체를 언급하는 경우는 바로 화학에너지, 핵에너지.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없구나. 그 다음 이상기체의 경우 얘네들은 상태 변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상태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상기체는 액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상기체는 액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알죠? 그러다 보니까 상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0이 되겠습니까? 위치. 위치 에너지가 0. 즉 입자 사이에 인력, 청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입자 간 인력, 청력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상기체의 경우 저 내부 에너지는 결국 뭐로만 표현된다는 얘기야? 저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 연력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동안은 당연히 누구에 대한 연력학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상기체에 대한 연력학만 주로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를 다루는 경우는 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오직 뭐로만 구성된다? 운동 에너지로만 구성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이 내부 에너지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바로 상태함수입니다. 상태함수란 얘기는 무엇으로 그 값이 결정된다? 현재 주어진 그 상태로 그 값이 주어지는 걸 상태함수라고 하죠. 즉 현재의 온도, 압력, 부피 등등등으로 그 녀석의 내부 에너지는 바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표기 역시 대문자라 합니까? 소문자라 합니까? 대문자. 표기 역시 대문자로 하고 있죠. 아시겠죠? 여기죠? 그 다음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변화량을 얘기할 때 앞에 뭘 붙일 수 있습니까? 델타. 델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면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중 상태의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 값에다가 초기 상태의 절대적인 내부 에너지를 뺀 것으로 표현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뭐 내부 에너지에 대한 뭐 기본적인 표현이야. 오케이, 됐다. 아이고, 여기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내부 에너지에 대해 이 기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델타 E는 Q 플러스 W. 이 수식 보이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Q의 정의가 뭐예요? 일이 아닌 나머지 에너지. 바로 일 외의 에너지를 그걸 Q라고 정의한다고 썼죠. 바로 표현은 열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열에다가 이렇게 2를 더해버리면 이게 결국 무슨 에너지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의미는 바로 이게 되겠어요. 시스템에 출입한 모든 종류의 에너지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없다? 네.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수식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외우셔야 한다. 내부 에너지는 열에다가 1이다.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리고 다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연력하기 모든 함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서라운딩.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했죠. 연력하기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시스템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언급한다는 얘기는 그게 서라운딩이라는 거는 얘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연력학의 대상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부 에너지 시스템은 Q 시스템 플러스 W 시스템 이건 거죠. 맞나요? 네. 무슨 말 했죠? 이제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서 일이 주고받으면서 바로 시스템의 일변화와 서라운딩 일변화가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 어떤 표현을 배웠었냐면 W 시스템은 마이너스 PEX 델타 뭐 인티그럴 dv 이런 수식을 배운 적 있죠? 그리고 이 수식은 이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외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의 정의입니다. 일의 정의에 물리학적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하고 그냥 쓰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정하고 쓰면 편리하니까 그냥 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서라운딩 관점으로 쓰면 이때를 식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적용하면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리학식 표현은 어떻게? 쟤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무슨 말 알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표현하는 연력학은 내부 에너지 누구 거다? 물리학에서 표현하는 내부 에너지는 누구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 건데 열은 누구 거다?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 건데 일만 누구 거다? 서라운딩 거다. 무슨 말 알죠? 그렇죠? 왜 물리학이 저런 관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똑같으면 자존심 상했어요. 아, 똑같이 잘 보세요. 당연히
이게 먼저겠어요? 이게 먼저겠어요? 역사적으로. 위에 거. 당연히 이게 먼저겠죠. 아,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 물리학자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나중에 이게 체계를 살짝 바꾼 거고요. 그럼 나중에 바꾼 체계니까 사실은 논리 구조적으로 어떤 게 더 새로운 버전이, 어떤 게 더 최신 버전이라는 거예요. 아 위에 거. 화학에서 표현하는 게 이게 더 최신 버전이라고요. 그럼 왜 물리학은 이 관습을 고수하느냐? 연력학이 왜 나왔게요? 연력학이 왜 나왔게요? 연력학이 왜 난데요지? 증기기관. 아, 정답. 바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활 쏘고 다니고 이럴 때는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화약이죠, 화약. 화약의 힘이 강력하지 않은 시기. 않은 시기에는 뉴턴 역학이면 충분했어요. 뉴턴 역학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약을 넘어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뭐냐면 기계를 만들게 되면서 이게 뉴턴 역학으로는 이게 물리학으로 이 엔진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미시적인 분점. 저 뭐냐면 뉴턴 역학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네. 이 또한 연력학의 사실은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M이라고 하는 어떤 알갱이 한 개에 대한 그 방정식이죠. 그런데 증기기관 안에 들어가는 수증기 안에 들어가는 물 분자는 몇 개 있어요? 많아요. 아보가드로스만큼 많죠. 네. 그럼 아보가드로스만큼 많은 증기 분자에 대해 이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연력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연력학은 증기기관을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체계라는 얘기예요. 즉 증기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그 증기기관이 얼마나 일을 잘 해주느냐,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것으로 출발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얘를 W 서라운딩으로 잡아야 이게 증기기관이 인간에게 해주는 일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어색한 거예요. 얘는 시스템고 얘는 시스템인데 이건 또 서라운딩이 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게 증기기관 만들다가 만들어진 거여서 저 일을 저렇게 어색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관습화되고 고착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뭐 바꾸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거 하여튼 뭐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오케이 된다. 갑자기 또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니 갑자기 확 열이 받네요. 미쳐. 짜증나. 짜증나. 됐어. 왜 그래요? 에? 왜 그래요? 일본 오염수 방류야. 진짜요? 저번 주부터 하고 있죠. 저저번 주부터 하고 있죠. 어디로요? 저기 태평양 쪽으로. 와우. 후쿠시마가 어디 그 연안에 있어요? 태평양 쪽으로 있죠. 네. 태평양 쪽으로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왜 또 태평양 쪽이냐면 그 발전소가 태평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닷물은 가만히 있어요. 돌아다니는 바닷물. 돌아요. 그걸 해류 대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밑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후쿠시마가 뭐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쫙 타고 올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방사능 오염수를 이렇게 쭉 넣어요. 그리고 버려요. 그럼 바다가 돌잖아요. 네. 어디를 맨 먼저 돌게요? 위로. 부산으로 먼저 와요. 부산으로 만났어요. 부산하고 강원도로 이렇게 와요.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는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는 이 위쪽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해서 태평양 막 싹 도는 거예요. 우선 알죠? 사실은 저 오염수가 전 지구에 뭐 100% 완전히 희석이 돼도 사실은 안정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상태로 온다고요? 고농도로 온다고요. 그것도 부산으로, 창원으로 이렇게 진해 앞바다 바로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욕장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물고기 못 먹어요.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 전 세계 수산물 소비 1위 어딘 줄 알아요? 저희가 일본 아니에요. 전 세계 수산물 1위는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수산물 제일 많이 먹거든요. 아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이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까요? 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일본은 옛날에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난리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난리치고, 왜냐면 국민에게 바로 피해를 주니까요. 이제 우리 여기 해운대 가시면 안 돼요. 진해 앞바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미쳐. 생각할수록 기분 좋아요.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해요. 나 미치겠더라고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더라고 이거. 돌아버리겠어 진짜. 그래서 저번 주부터 있었던 가장 기분 나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한 번 정해지면 계속 한다고요? 일본이 한 번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일본을 침략해서 일본을 점령하지 않은 이상 일본 이거 계속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오염수가 일본에 얼마나 쌓여있다? 200만 톤 있어요. 200만 톤. 그리고 그 오염수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본이 저기 버리는 저 오염수 여러분 생각하지? 저게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 얼마나 저 위험한 건지 아세요? 저 오염수가? 이걸로 딱 한 컵 먹잖아요. 이걸로 한 컵 먹으면 즉사예요. 즉사예요, 즉사. 그냥 물인데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삼중수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삼중수소는요 딱 50ml만 먹으면 즉사예요. 즉사. 그런 게 지금 일본이 200만 톤 쌓여있거든요. 그걸 지금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안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랑 정화하고 금방 뭐라고? 정화시켜서 방류한다. 인류가 그런 기술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오염수는 절대 정화할 수 없어요. 방사능 오염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는 절대로 정화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 만약에 방사능 오염수를 인간이 정화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학 기술이냐면요. 인간이 블랙홀에 있는 에너지를 뺏을 수 있을 정도의 과학 기술이 도달했다면 그게 가능해요. 저 블랙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원할 때 블랙홀 가까이 가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까지 거리가 뭐 몇 광년 되죠. 거기까지 가서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추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을 때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기술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거는 모든 화학자, 모든 물리학자를 자꾸 물어봐도 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건 거짓말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네요. 저 방사능 오염수를 누가 정화했다거나.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보수 유튜버 채널에서 나온 가짜뉴스예요. 학교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어디 이제 그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 보수 유튜브는 누구한테 지원을 받고요? 일본 정부한테서 지원을 받는 보수 유튜버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짜 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정부는 뭐예요? 예? 정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것도 친일 정부니까요. 친일 정부니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좆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좆되는 거예요. 중국도 반발하잖아요. 다른 나라. 그런데 현재 지금 일본이 중국에 일본이 중국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전 지구군이 다 덤탱이 쓰는 거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 욕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예요. 해류가 우리나라 아빠도 가장 먼저 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난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서 저기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의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면요. 친일파들이 쓰는 단어들이 거기 잔뜩 등장해요. 친일파들. 여러분 요새 친일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우리가. 근데 요새 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요새 밀정? 있어요 없어요? 억수로 많아요. 일본이 밀정을 관리하는데 1년에 돈 얼마 쓰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일본 스파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관방부예요. 관방부. 관방부라고 하는 일본의 이상한 그 부서가 있거든요. 그 관방부에서 1년에 그 일본의 밀정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이 얼마게요? 50억. 3조 써요. 3조. 그 3조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본 애들이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다? 소녀상 철거하는 거. 소녀상 그 왜 위안부 피해자들 소녀상 기리는 그 예술물 건축물 있잖아요. 예. 시설물. 그거 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거 철거하는데 그 비용 쓰는 게 그 3조에서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데 친일파 유지하는데 그 비용이 또 쓰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밀정들이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일종의 문체라고 할까요? 그게 현 정부에서 나오는 문서에 그 문체들이 되게 많이 발견돼요. 이건 아마 지금 현 정부의 그 관계자 중에 이 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계속 친일적인 정책을 좀 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막았거든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못 버리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엄청 협박했거든요. 너네 거가 붙기만 해봐라고 우리가 엄청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쫄아서 못 버렸는데 지금 정부는 친일 정부가 돼가지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하고 대통령을 뽑았다는 게 가슴이 아프죠.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아니 나 다른 건 안 했고 왜 해운대 앞바다에 갈 수가 없냐는 거야 이제. 열받아. 열받아.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 알겠죠? 네. 네.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 미쳐. 열받아. 열받아. 재민아 화 안 나요? 엄청 나죠. 재민아 기내 앞바다도 못 가. 나 저기 해군사관학교 있을 때 기내 앞바다 맨날 들어갔었는데. 왜냐면 그 업무하다가 해군사관학교 바로 바다가 있거든요. 바로 바다가 붙어 있어요. 바다 연병장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해군사관학교니까. 그래가지고 업무 보다가 좀 답답하면 혼자 들어가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앞에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영하고 아까 물고기도 엄청 나왔어요. 되게 예뻐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우리는 연락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anyway
근데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일본은 완전 직접적으로 비율이 그 나라는 망했어요. 아,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냥 이제 그 나라는 끝났어요.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가 1980년대거든요. 1980년대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았잖아요. 막 광주에서 사람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때 일본은 진짜 선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1980년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대형마트 있죠. 물론 대형마트가 상징이고 그렇지만 이때 이제 일본 사람 돈 잘 벌어 1980년대 일본의 대형마트에 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물건 사고 그 다음에 아빠들이 애기 앞에 업고 막 무슨 말 하겠어요? 아 그리고 80년대까지만 아니더라고요. 2000년 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베 전이에요. 딱 아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에 뭐 잃어버린 10년이 있네 없네 하더라도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이었어요. 이걸 내가 왜 하느냐? 내가 겪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겪었냐면 2000년 초반에 일본 여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가연이가 3살, 2살 때, 2살 때. 그 가연이가 여러분이랑 동갑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가연이가 2살, 3살 때예요. 그러면 일본 여행하러 유모차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에 여행 그 번화가가 일본 번화가 동경에 시부야 이런 데 가면요. 사람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때 2000년 초반에 진짜 일본 선진국이었어요. 왠 줄 알아? 뭘로 느낀 줄 알아요, 내가? 2000년 초반에? 유모차를 딱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세의 기적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시부야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유모차가 딱 가는 순간 무슨 뭐죠 그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려듯이 사람들이 쫙 해가지고 진짜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러고 무슨 말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2000년 초반에 그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우연찮게 행인 발에 살짝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부딪힌 사람이요. 뭐 이러면서 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유모차 부딪히면 무조건 누구 잘못이에요? 부딪힌 사람 잘못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모차는 우리가 신호등이라고 인식해야 돼. 알겠어요? 유모차는 먼저 알고 비켜야 돼. 알겠어요? 네. 그거하고 뭐? 스쿨버스. 알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스쿨버스랑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좆대요. 무슨 말이에요? 영배 스쿨버스랑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인생 좆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파란불, 빨간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없이 스쿨버스 지나가잖아요? 그럼 주변 차들이 올스타. 왜? 혹시라도 사고 나면 좆대거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저 스쿨버스가 하나의 신호등이에요. 그리고 유모차.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선진 시민 의식이에요. 그게 2000년에는 철저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 일본에 안 그렇답니다. 안 그렇대요. 그리고 일본에 전기가 끊긴대요. 전기 끊긴다. 네, 전기가 끊긴대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예산이 잘 안 들어가서 전기가 잘 안 들어온대요. 그거 110볼트로 계속 쓰고 쓰는 동기죠. 왜 뭐라고? 전압도 어. 막그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그거는 또 일본의 이제 뿌리 깊은 오랜 역사와 관행과 이권 개입과 뭐 부청탁 뭐 그런 것 때문인데 뭐 하여튼 그래도 2000년 초반에는 그래 잘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일본한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덤탱이 세게 생겼다. 열받아. 열받아. 길거리 쓰레기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어디요? 일본에 길거리 쓰레기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엔 그랬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일본은요, 선진국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1교포들한테 듣는 일본은 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일본 가서 정말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선진국 정말 우리나라와 역사적 관계와 관계없이 정말 선진국이었는데 요즘은 그러더라. 바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래서 요거 물레시표 이렇게 하는 거 기계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가 뭐 말을 해야 됐어요? 1 했고 2.2 했고 에너지 구현 했고 그다음에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이야. 그다음 해보자. 2.2 에너지죠. 그래서 1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두 번째 2 이거 미시 구간에서는 상대함수와 경로함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의 거시적 변화에서 변이와 거리는 다르죠. 네. 맞나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죠? 네. 그런데 이런 식의 미시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거리가 변이에 수렴하게 되죠. 무슨 말이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변이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리나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아주 미시 구간에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 경로함수, 상태함수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바로 이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거시적 변화에 대한 거고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는 미시적 변화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이런 두 가지 식으로 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거시적 변화, 이렇게 표현하면 미시적 변화인데 거시적 변화에서는 누구는 델타가 있고 누구는 델타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경로함수와 상태함수를 경로함수와 상태함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둘 다 똑같이 D가 붙죠. 상태함수와 경로함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수식 정리. 자,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수식 표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제 뒤에 나중에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DQ, DW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수식 관계로는 여기에 있는 DW 얘를 어떤 컬럼 바꿀 수가 있다? 바로 DQ 마이너스 PEX DV
플러스 DW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주환이 알겠어요? 아 이게 뭐냐고요? 그새 까먹었죠. 저번 시간에 하신 그렇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앞부분은 팽창일,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일이라고 했었죠? 괜찮아. 비팽창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일 부분을 팽창일 부분과 비팽창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팽창일의 경우 어떻게 표현되고요? 마이너스 외부 압력 부피 변화.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통 우선은 비팽창일을 무시할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저 비팽창일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당장 비팽창일을 무시한다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없는 거니까 그냥 dq 마이너스 px dp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 더 수직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여기까지 수직 전개를 언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d는 dq 빼기 px dv. 알겠죠? 이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내부 에너지 됐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79페이지에 3 비열 및 엔탈피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비열 및 엔탈피. 자, 여기 준다. 해볼게요. 보이죠? 보자. 짜잔. 3.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부터 할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연료량 비열 첫 번째는 자, 킷 커패시티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킷 커패시티. 자, 우리말 번역은 열 용량. 자, 보통 뭐로 표기하냐면요. 대문자 C로 많이 표현합니다. 대문자 C.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장식을 넣어놓은 건 소문자하고 대문자가 구분이 안 돼서 장식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알겠죠? 재미있죠? 실제로 네? 실제로 실제로도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양의 캘리그라피에서 오는데 캘리그라피 얘기 좀 있죠? 얘기 좀 있습니다. 그랬던 거 예, 캘리그라피에서 성서 필사, 성경 필사. 성경 필사 알아요? 조선시대 때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과거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거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대학 가려고 하는 거나 조선시대 때 과거 공부하는 거랑 똑같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혜정아, 예를 들면 서점에 가서 문제지 한 권 샀어. 한 권에 얼마나 주면? 뭐 비싸봐야 이번에 2만 원이잖아, 그치? 비싸봐야 2만 원이잖아.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중용 책 한 권 얼마 하게요? 100만 원. 50냥. 중용 책 한 권 얼마 하게요? 책 한 권 얼마 하게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요.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중용 같은 이런 책 한 권 있잖아요. 지금 가치가 100만 원 정도 했어요. 오. 1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임금 노동자가 한 달 벌면은 책 한 권 사기도 힘들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책 한 권 100만 원 넘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책이 억수로 비싼 물건이야. 왜냐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죠. 손목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인쇄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쇄를 해도 수량이 작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책들은 인쇄가 아니라 이렇게 필사를 했거든요. 필사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인건비죠. 네. 그러니 책이 억수로 비쌌어요. 억수로. 그러다 보니 누군가 책을 쓰면 그걸 내다 팔면 책장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장사를 한 애들이 있어요. 누구? 로마 가톨릭. 이 무슨 책을 써서? 성경. 성경을 써서. 그럼 로마 가톨릭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임금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죠. 누구? 신도들. 바로 수도승들이에요. 수도승들한테 이 성경을 필사하게 시킨 거예요. 뭐라고 구라를 치고? 대신 월급을 줄 수가 없죠. 월급을 줘버리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수도승들한테 뭐라고 구라를 치고? 성경을 한 권 베끼면 천국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몽크들이 목숨을 걸고 베끼겠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재미가 붙는 사람도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책을 베꼈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 잘 써. 무슨 말이야? 우와 막 이럴 수 있잖아. 글씨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약간 초라해. 그럼 난 어떻게 해 이제? 나는 노력. 그림을 그렸다. 그림. 사파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나는 글씨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날 더 돋보이게 하겠어.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장면에서 막 그림을 막 놓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 때 이 몽크들이 남겨놓은 필사본 성경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환상이에요. 환상.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봐도요. 와 이건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천지백까지 진짜 정말 예뻐요. 그 전통이 서양에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캘리그래피가 된 거예요. 이게 동양의 서예와 이 서양의 캘리그래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서예는요 글을 통해 스스로를 수양한다는 거고요. 이게 서양의 캘리그래피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마케팅에 빠진 그 몽크들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던 그 노동의 결과 무슨 말 알겠어요? 마케팅에 빠져서 이제 거기 이제 노동에 이제 착취당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 서양의 캘리그래피예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캘리그래피가 당연히 지금도 남아 있겠죠. 이 캘리그래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 필사본이 지금도 있고 그 성경 필사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돈 주고 살 수도 있거든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겠죠. 몇 병이 된 거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전통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왜 그 영어로 된 책 보면 알파벳 이렇게 딱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mother tells us that 뭐 이런 문장을 쓴다고 치자. 근데 영어식 문장에는 이게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크게 쓰고 mother tells us that 문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바꿔 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때 나온 거예요. 이런 테크닉이. 그리고 이게 좀 더 책이 되면 여기에 막 이렇게 뭐더니까 뭐하다 하면 기분이 좋잖아. 그럼 여기에 막 해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장식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본 적 있을걸? 영어로 된 책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특히나 영어로 된 동화책 이런 거 보면
그게 이 중세 수도원에서 나온 테크닉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만 초창기 인류 문명 발전에 이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예, 이렇게 이제 인류 문명이 이렇게 좀 다채로워진 건 맞죠. 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C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이렇게 된다. 끝. 이게 다야, 그냥.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연력학 함수의 대상은 시스템 거. 그래서 뭐다? 시스템에 대한 그 뭐냐면 그 연력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온도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열량 변화율. 그게 히트 커패시티. 아시겠죠? 근데 이걸 굳이 말로 쓸 필요 없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수학에 충분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정의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specific hea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다? 이 specific heat을 우리말로 비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얘를 C 소문자 C로 많이 쓰는데 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이렇게 돼요. 바로 첫 번째 1. 얘는 단위 물질량 당 열용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바로 얘는 두가들레길로 정의가 되는데 바로 열 용량을 짜잔 질량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열 용량을 몰수로 나누거나 즉 단위 질량당 열 용량 혹은 단위 몰수당 열 용량을 비열로 정합니다.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이때 열 용량의 정의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얘를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1 dq dt 혹은 n분의 1 dq dt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연용량이 단위 질량당인지 단위 몰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와 있는 단위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단위가 그램당으로 돼 있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단위가 퍼몰로 돼 있으면 요거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를 잘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바로 열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열량 표시가 어디 있어요? 요거로 열량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두 갈래 길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MC DT, 두 번째는 NC DT. 그래서 질량 기준으로도 열량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몰수 기준으로도 열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통해 이 과정까지가 있는 거니까 기억 잘 해두시고 열용량, 그 다음에 비열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2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네. 자, 3.2. 자, 3.2는 어디 갔어? 일정
연 전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일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수식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이렇게 표현됐었죠. 기억나요? 제가 앞으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당분간은 뭐를 무시하겠다? 비팽창 1을 무시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비팽창 1만 할 날이 올 거야. 알겠어요? 비팽창 1만 할 날이 올 거고요. 그건 나중이고 지금은 비팽창 1을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정 부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짜잔,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해? 이게 0이니까 바로 BQ가 되겠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V라는 첨자를 넣어주죠. 이것의 의미가 뭐다? 부피 일정. 한자말로는 정적 과정. 그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그때의 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유명한 정적 몰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정적 몰 비열 이게 뭐냐? 자, 여기 줄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 대문자 C가 뭐였어? 열 용량. 열용량이었죠? 이 열용량의 정의가 뭐요? dQdt가 열용량이잖아. 에? 이때 물질의 양을 몰수 기준으로 정하면 열용량을 이렇게 몰 비율로 표현할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이때 여기서 짜잔 정적 과정이라고 조건을 걸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정적 과정의 열량 변화가 되겠지. 이때 얘를 이렇게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양쪽. 그 공기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봐. 짜잔. 이렇게 편미분 표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여기서 멈춰도 돼.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에 대한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이라고 해도 돼. 알겠죠?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부피를 일정하게 두고 온도에 대해서 비교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바로 부피와 온도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걸 이 수식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왜 부피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부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피가 달라지면 내부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하다 말다라는 언급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 에너지는 부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때를 뭐라고? 정적 몰비율이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수리적 관계에서 내부 에너지가 누구하고 누구? 부피와 온도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걸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함수 관계인데 바로 뭐? 부피와 온도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걸 이 수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지금 나 지금 되겠어요? 네. 지금 나 집어치고. 자, 그 다음은 3.3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전달.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전달. 선생님 제목에 열전달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열전달은 제목에 왜 들어가는 열전달은 어떻게 되냐고요? 거예요? 열전달이 이거 제목에 들어가는 거라고 저 내용이랑 어떤 열 전달은 열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게 Q. 그리고 이 열 변화, 열 전달을 사람이 실험적으로 측정 가능하죠. 즉, 이 사람 입장에서 얘가 열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어디서 어디로 항상 열이 전달하는 거예요. 즉, 실험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누구한테 열을 줘서 그때 열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실험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여기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뭐 예를 들면 그림 10 한번 볼까요? 79페이지에 있는 그림 10 찾았습니까? 네. 79페이지에 있는 그림 10을 보면 이게 대표적인 어떤 보험 열량계라고 하는 녀석의 그 구조도거든요. 그럼 이 열량계라고 하는 것에서도 누군가 어디서 어디로 열이 이동했고 그 열이 전달된 과정 속에서 온도 변화가 있을 거고 그걸 측정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실험을 통해서 열 전달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챕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의 열 전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열량계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테크닉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열 전달이라는 말을 쓴 건데 그냥 전달 빼고 그냥 열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열은 무조건 전달되는 게 열이기 때문에 열은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열은 무조건 전달돼요. 알겠어요? 열은 절대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열은 항상 빠져나가요. 알겠죠? 항상 빠져나가. 그나마 열은 무조건 빠져나간다고 했죠. 네. 그나마 열을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변을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 말은 이제 주변에 좋은 단열재를 세팅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진공이 가장 좋은 뭐기 때문에 진공이 가장 좋은 뭐예요? 단열재예요. 왜냐하면 열은 항상 어떻게 전달돼요? 전도 대륙. 열은 바로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로 전달이 되죠. 근데 보세요. 전도가 됐건 대류가 됐건 뭐가 필요해요? 매질. 전도가 됐건 대류가 됐건 매질이 필요하죠. 그럼 이 말은 매질이 없다면 전도하고 대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복사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진공 조건에서는 그럼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대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복사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열의 이동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단열재는 그래서 뭐다? 가장 좋은 단열재가 바로 진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진공까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뭐? 역시나 기체가 또 가장 좋은 그 뭐냐면 단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베리아나 러시아 가옥의 특징 알아요? 시베리아나 강원도 가옥의 특징. 이중벽. 벽이 두 개예요. 벽이 두 개예요. 그래서 벽을 두 개로 세팅해서 벽과 벽 사이에 공기층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럼 진공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진공으로 만드는 비용은 무지막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집에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냥 벽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단열 효과를 높이는 거죠. 무슨 말 알죠?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열 전달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주변 온도랑 비슷하게 해요. 주변 온도를 비슷하게 한다. 네. 그거는 옆에도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는 또 비용이 드는 거야. 비열이 큰 걸 써요. 뭐라고? 비열 비열이 뭐? 큰 걸 써요. 비열이 큰 걸 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열이 큰 걸 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열이 큰 거를 많이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크기가 커질수록 표면은 늘어나야 표면은 줄어들어요. 부피가 커질수록 부피당 표면은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줄어요. 표면은 줄어들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비열이 큰 물질에 열을 보관해 놓은 다음에 그 비열이 큰 물질을 소량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량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량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걸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걸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 이게 과학하면서 이런 것도 몰라? 바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게 우리 집에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곳곳에 있어요. 이게 곳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 일본 정도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열병 발전소 뭐냐? 나 진짜 이 사람 진짜 쓰레기 그거 어떻게 해? 태워요. 그렇지. 쓰레기는 사실요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내비도 손해예요.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손해돼요. 이 안에서 썩을 거 아니에요. 썩으면서 어떻게 되게? 메테인 가스가 나와요. 무슨 아시죠? 그래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다음에 사실 쓰레기도 뭐다? 자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해 간 다음에 대량 좀 오랫동안 보관해요. 그럼 거기서 메테인 가스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거 모으면 이것도 연료인 거죠. 우선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쓰레기 자체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열이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하게? 난방 써요. 물을 태워요. 무슨 말 아세요? 한 60도, 70도까지 물을 태워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조금 데울까요? 많이 데울까요? 아니. 물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을 많이 데워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역 있죠? 네.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역만큼 넓은 물탱크가 우리 지하에 매설돼 있어요. 뭐라고요? 몰랐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넓이 있죠? 네. 이만한 물탱크가 우리 지하에 묻혀 있다니까요. 지금 이미 돼요. 예. 네. 지역마다 묻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물의 양이 지금 이 지역만큼 많은 물을 땅 밑에 묻어놨다고 했잖아요. 이게 데워가지고. 네. 그러면 이미 땅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단열재거든요. 네. 거기에 물을 이렇게 많이 모아두면 그 물의 표면이 넓겠어요? 표면이 줄어들겠어요? 줄어요. 부피당 표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복사가 많이 되겠어요? 복사가 좀 덜 되겠어요? 복사가 덜 되기 때문에 열을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돼? 필요할 때. 각 가정으로 뜨거운 물 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뜨거운 물 넣으면 확 나오죠? 네. 그 이거에 다. 요즘 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 뜨거운 물 어떻게 했어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난방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건은 개별적으로 사는 게 싸요? 공구하는 게 싸요? 무조건 공구가 싸죠? 열도 공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난방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뜨거운 물도 다 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 뺐을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것보다 싸다고요. 그리고 물이 뜨겁잖아요. 물이 뜨거우니까 당연히 뭐도 풀풀 나오고 있어요. 물이 뜨거우니 뭐도 풀풀 나오고 있어요. 연기. 수증기요, 수증기. 그럼 수증기에다가 뭘 달아요? 터빈. 수증기에다가 터빈을 달아요. 그럼 뭐도 나올까? 우와. 전기에너지.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물을 오래 보관해둔 다음에 필요할 때 전기에너지도 빼쓰고 뭐 누구 춥다 그러면은 물도 보내주고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걸 열병합 발전소라고요. 그게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자체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저 났어요. 많아 있어요. 예. 이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이 열병합 기술이 전 세계 1등이 어디예요? 열병합 전 세계 1등. 그게 우리나라예요. 가비.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게 분명히 처음 듣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뺐을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하면은 뜨거운 물 나오면 아 누가 뭐 아파트에서 누가 보일러 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그 아파트 단지 공급된 뜨거운 물 다 이거예요. 다 이거라고.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이런 조그만 각 개별 건축물 있잖아요. 요런 주택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주택마다 이것도 매수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차츰하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100%예요. 100% 알겠어요? 100% 다 들어가요. 네. 이게 다 연력학이라고. 온천이나 목욕탕도 그건 다르죠. 그건 다르죠. 온천을 뽑아야지. 이거 여기서 열방 뽑아 받으면 그냥 목욕탕이죠. 그냥 목욕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냐면 찜질방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찜질방에 뜨거운 물이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결국 열 전달이라는 말은 그냥 결국 뭐다? 열이에요, 열. 지금 알죠?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일정 나누기 열 전달. 지금 몇 시죠? 26분. 아, 진짜요? 그럼 많이 됐어요? 오케이. 뭐라고? 너무 힘들다고요? 쉬고 싶대요. 그러면 8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분 됐어요. 뽕.